자, 이제 현금 수지의 측정이죠. 일단 영업 수지와 3번의 지분 복귀액 나오는데,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투자를 통해서 얻는 이익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소득 이득과 두 번째 자본 이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소득 이득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임대 수익의 계산이 될 것이고, 자본 이득은 양도 차익의 계산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소득 이득은 최소한 부동산을 처분, 매각하기 전에 그 부동산을 이용함으로써 얻는 이익을 소득 이득, 부동산을 팔아서 얻는 이익을 자본 이득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경우에 이런 소득 이득의 계산을 우리가 영업 수지의 계산이다 라고 말하고, 자본 이득의 계산을 지분 복귀액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더라는 거죠. 자, 가장 먼저 영업수지 들어가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영업수지와 지분 복귀액 중에서 한 가지만을 선택하게끔 좀 찍어달라라고 말씀하신다면 저는 100% 영업수지를 선택합니다. 왜냐? 영업수지와 관련된 문제가 10문제가 나온다면 지분 복귀액은 한 문제 정도밖에 출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영업수지가 훨씬 더 비중이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영업수지의 계산 과정은 일단 순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공식 그대로 기억하셔야 되는데 꽤 많아요. 그래서 가공, 기유, 영순부, 세전세, 세후라고 기억을 할 필요가 있겠죠. 가공, 기유, 영순부, 세전세, 세후. 자, 가장 첫 번째 가라고 하는 것은 가능 총소득 또는 가능 조소득을 의미하는데요. 이 말의 뜻은 예컨대 상가가 있다면 상가 내의 점포가 10개가 있다고 한다면 그 10개의 점포가 모두 100% 임대가 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총소득을 가능 총소득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가능 총소득은 구하는 방법이 단위당 임대료 곱하기 임대 단위수 로 그 값을 구하게 되는데, 이 말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요, 점포당 임대료 곱하기 점포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럴 때 공이 뭐냐면 공실 및 불량 부채입니다. 물론 이것도 정식 명칭이 있어요. 우린 그냥 보통 공실 및 불량 부채 이렇게 말하지만 원래 정식 명칭은 공실 손실 상당액 및 대손 충당금 이렇게 말을 바꾸거든요. 이게 정식 명칭대로 나오면 여러분들 초토화됩니다. 그거 정확히 모르면. 근데 공실과 불량부채의 차이가 뭐냐면 처음부터 임대 자체가 되지 않아서 임대 수입이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공실이고, 임대는 됐는데 임차인이 임대료 내지 않고 톡 낀 경우가 뭐다? 불량부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오죽하면 월세를 내지 못하고 튀었겠습니까? 따라서 그 사람을 붙잡아 본들 그 월세 수입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온다. 이런 관점에서 불량부채를 기출문제에서는 회수 불가능한 임대 수입이라고 말을 바꿨다는 거죠. 물론 그때 그 임차인에게 돈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약간의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한다면 가능을 합니다. 뒷동산에 목만 남겨놓고 묻어놨을 때 냅니다. 아시겠죠? 자, 이때 불량부채는 회수 불가능한 임대 수입 이렇게 말을 바꿀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요걸 빼준다는 거죠. 그런 거기에서 기타 소득 또는 기타 수입을 더해 주는데, 이때 기타 소득에는 어떤 게 들어갈까요? 뭐 주차장 운영 수입, 자판기 운영 수입, 옥외 광고판 운영 수입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 기타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순수하게 임대를 통해서 얻는 수익 이외의 다른 소득이다, 그 말이에요. 오케이? 예컨대 임대를 통해서 얻는 수익은 어때요? 임대료 수입이겠죠. 근데 자판기를 운영하거나 주차장을 운영하는 것은 임대와 무관하게 얻는 수익 아닙니까? 바로 그런 관점에서 기타라는 말을 붙이는 거예요. 요걸 더해주면 유효총소득이 나오게 되는데, 아까도 가볍게 언급을 했지만 유효총소득이란 전체 100% 임대가 완료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가능총소득에서 공실 및 불량부채와 기타 소득을 각각 빼주고 더해서 실제로 얻을 수 있는 총소득을 뭐라 그런다? 유효총소득 그러는데요. 일단 여기까지 끊어볼게요. 공식을 잘 봐요. 빼는 값보다 더해주는 값이 많다면
가능보다 유효 총소득이 클 수도 있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여기는 빼는 값이 여기 더해주는 값이죠. 근데 빼는 부분보다 더하는 값이 더 많아진다면 가능 총소득보다 유효 총소득이 더 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 관계를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때 첫 번째 빼는 게 공실미 불량 부채인데, 이때 공실미 불량 부채는 내 주머니에서 실제로 돈이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들어올 게 안 들어오는 겁니까? 안 들어오는 거죠. 오케이? 이때는 지출이란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회계학상 지출은 현금의 유출이고 실제로 현금이 유출되는 경우에만 지출이에요. 따라서 외상도 지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왜? 실제로 내가 외상을 졌지만 나중에는 갚아야 되겠지만 지금 당장 돈이 나간 건 아니죠. 이럴 땐 지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공실미 불량부채 정식 명칭으로 공실 손실 상당액 및 대손 충당금은 회계학상 비용일 뿐 지출 비용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유효 총소득에서 영업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을 빼고 남은 값이 순영업소득이 되는데요. 여기서 잠깐 영업경비 부분은요. 주로 영업경비 항목이 아닌 부분, 즉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을 잘 물어봅니다. 영업경비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것 크게 5가지죠. 공부감소대. 자, 공이 뭐예요? 공실미 불량부채, 부는 부채 서비스액, 감은 감가상각비, 소는 영업소득세, 대는 대수선비. 자, 그런데 세법 배우셨죠? 세법 배우다 보면 대수선비는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 자, 세법상 대수선비는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 물론 대자가 빠진 수선비 나오면 수익적 지출로서 그건 영업경비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공부감소대 정확히 또 기억을 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요 위에 공실이 있죠. 위에 첫 번째 빼는 부분에 공실이 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 부분이 영업경비 항목에 포함이 되면 여기서 빼면 되지 먼저 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미 이 공식 자체에서 공실미 불량부채는 영업경비 항목에 포함되지 않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외우기 바쁜 거죠. 그 다음에 순영업소득은 아까도 말했지만 영업, 즉 임대를 통해서 순수하게 얻는 수익이 바로 뭐다? 순영업소득이고 또한 영업이란 말은 빼고 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순소득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순영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빼주시면 세전현금 수지가 나와요. 자, 여기서 또 한번 끊어볼게요. 자, 앞서 언급을 했지만 부채 서비스액은 원리금 상환액에 해당이 되죠.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전액 지분으로 투자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전부 내 돈만 투자하는 거죠. 그럼 남한테 빌려온 돈이 없다면 갚을 빚도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전액 지분 투자 시 순영업소득과 세전현금 수지는 동일한 값을 갖는다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기출문제는 어떻게 문장을 바꿨냐면 세전현금 수지는 순영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뺀 값, 공제한 값이므로 세전현금 수지는 항상 순영업소득보다 작은 값을 갖게 된다. 이렇게 말을 바꿨다는 거죠. 어떤 부분 틀렸다? 항상이 틀렸지. 같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됐죠? 또한 세전이라는 말은 뭐예요? 세금을 빼기 전이죠. 그런데 이때 현금 수지할 때 수는 들어오는 수입이고 지는 나가는 지출이잖아요. 그럼 들어오는 것에서 나가는 걸 빼고 남은 떡고물을 수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 현금 수지란 말은 수익이라는 말로 바꿔서 세전 수익 또는 세공제전 수익 이렇게 말을 바꿀 수가 있고요. 또한 수지라는 말 자체는 흐름이란 말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교과서 보시거나 문제 풀다 보면 현금 흐름이란 말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 현금 흐름은 결국 현금 수지와 같은 뜻입니다. 그럼 세전이니까 어때요? 세금을 빼줘야 되겠죠. 근데 어떤 세금을 빼준다? 영업소득세를 빼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금을 빼고 남은 이익이니까 세후 현금 수지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도 무엇을 알아야 된다? 영업소득세를 구하는 공식이 있다는 거죠. 자, 영업소득세를 구하는 공식은 두 가지죠. 순대이감, 세대원감. 자, 이게 어떤 공식일까요? 첫 번째 순은 어떤 뜻이에요? 순영업소득이죠. 여기에 대체충당금을 더해주고 이자 지불액과 감가상각비를 빼주면 그 세금 부과되는 그 소득액이 나오게 됩니다. 자, 세대원감은 세전현금 수지에 대체충당금을 더해주고 원금 상환액을 합산한 뒤에 감가상각비를 빼주면 여기에 소득세율을 곱해주면 소득세를 구할 수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순대이감, 세대원감 공식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공식을 가지고도 문장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 공식 위아래 잘 비교해 보세요. 맨 앞에 순영업소득과 세전현금 수지가 없다고 본다면 둘 다 대체충당금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대체충당금을 더해주는 건 동일하죠. 둘 다 감가상각비를 빼주는 것도 같죠. 그런데 위에서는 이자는 빼주고 원금은 더해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케이? 근데 이 공식에서 뺀다는 뜻은 세금을 공제, 즉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의 뜻이고 더해주는 부분은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뜻입니다. 오케이? 따라서 이 부분을 가지고 문장을 어떻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영업소득세를 구함에 있어서 원리금 상환액 중 이자 지불액은 세금 공제의 대상이 되는 반면 원금 상환액은 세금 부과의 대상이 된다. 맞잖아요. 원금은 더해주는 게 세금을 부과하는 거고 빼는 건 세금을 빼준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왜 그럴까요? 왜 원금, 이자 합해서 갚는 금액 중에 원금을 갚는 금액에는 세금을 부과하고 왜 이자를 갚는 부분은 세금을 빼줄까요? 이유가 뭘까요? 간단해요. 이자는 아무리 많이 갚아도 내 거 돼요, 안 돼요? 안 돼. 근데 원금은 갚은 만큼 내 거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10억 중에서 6억을 갚았다면 내 재산이 6억만큼 증가한 셈 아니냐고. 이해하시겠죠? 그러므로 원금은 갚은 만큼 니께 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세금은 내라는 거죠. 근데 이자는 아무리 많이 갚아봤자 니께 되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마. 이런 의미가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보실 것. 그 다음에 이거 잘 봐요. 빼는 거 몇 번 있어요. 자, 공실 빼주고 경비 빼주고 부채 빼주고 소득세 빼주죠. 네, 그렇죠? 그런데 맨 위에 공실 및 불량부채는 들어올 게 안 들어오는 것이지 실제로 돈이 나가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므로 회계학상 비용이지만 비용이라든지 빚 갚는 돈이라든지 세금을 내는 돈은 실제로 돈이 나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는 뭐다? 지출 비용이라는 말을 씁니다. 지출 비용. 그 다음에 빼는 구조를 잘 봐요. 비용 빼고 빚 갚고 세금 빼죠. 비용 빼고 빚 갚고 세금 낸다. 이 구조를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뭐부터 빼요? 비용 빼고 그 다음에 빚을 갚고 최종적으로 세금까지 낸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아까도 말했지만 이때 순영업소득도 순수익, 세전현금 수지도 순수익, 세후현금 수지도 순수익이라고 말할 때 순영업소득은 최소한 남한테 진 빚을 갚기 전에 수익이기 때문에 총투자와 관련되어 있고 세전과 세후는 남한테 진 빚을 갚고 내 돈만 남을 때의 수익이므로 지분투자와 관련된 순수익이다. 구조 파악되죠? 자, 그렇게 보실 것. 그 다음 보통 이 부채 서비스액, 즉 원리금 상환액인데요. 아주 엄격히 말하면 원리금 균등 상환액이에요. 원리금 균등 상환액은 어떻게 구한다? 자, 빌린 돈이 있죠. 이게 대출액인데 이것도 표현이 많죠. 뭐 저당 대부액, 뭐 또는 대출 원금. 어떤 말 써도 빌린 돈이란 말만 들어가면 상관이 없습니다. 이 빌린 돈에 여러분 화폐 시간같이 배울 때 저당 상수라는 거 들어본 적 있죠. 이 저당 상수를 곱해주면 원리금 균등 상환액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보통 외울 때는요. 저당 상수 이용하면 부채 서비스액 원리금 상환액 구할 수 있다고 외우시지만 엄격히 말하면 우리 왜 금융론 배울 때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뭐 체증식 상환 이런 게 있다고 들어본 적은 있잖아요. 그럴 때 그 세 가지 방식 중에서도 그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과만 관련 있는 게 저당상수예요. 아시겠어요? 따라서 원리금 상환에 구하라고 했는데 상환 방법이 원금 균등이라면 저당상수 이용할 수 없습니다. 얘는 무엇과만, 원리금 균등과만 관련되어 있다는 거. 됐죠? 자, 이럴 때 팔았을 때 얻는 이익을 지분 복귀에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공식 나오느냐? 맨 처음에 너 그 물건 얼마 받고 팔았니? 매도 가격 또는 다른 말로 매각 대금이라고 해도 괜찮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또 뭘 빼주냐? 매도 경비를 빼줘요. 이때 매도 경비에는 어떤 게 있냐면 뭐 광고료도 있을 것이고 또 공인중개사 수수료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 빼주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순수하게 팔아넘긴 금액이 나오는 거죠. 이게 순수하게 팔아넘긴 금액에서 아직까지 갚지 못하고 남은 돈이 있다면 그거 빚 갚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세전 지분 복객이 나오는데 다 쓰기 귀찮기 때문에 지복이라고 하겠습니다. 지분 복객 줄이면 지복이 되겠죠. 그럴 때 세전이니까 세금 빼야 되죠. 근데 얘는 자본 이득을 구하기 때문에 자본 이익을 빼지만 이게 세법으로 따지면 양도소득세를 뺀다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세금 뺐죠. 그럼 무슨 말 나와요? 세금 뺐으니까 세후 지분 복귀액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오케이? 근데요, 이거 잘 봐요. 몇 개 빼요? 3번 빼요. 근데 내용 따져보면 얘도 비용 빼고 빚 갚고 세금 내네. 아시겠어요? 이 영업수지 공식과 지분복귀 공식을 잘 비교를 해보세요. 영업수지도 분명히 명칭은 다르지만 비용 빼고 빚 갚고 세금 냈잖아요. 그랬더니 지분복귀액도 비용 빼고 빚 갚고 세금 내잖아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양쪽의 공식을 비교해보면 매도 경비든 영업 경비든 비용을 빼죠. 그러면 순두부가 남아요. 순영업, 순매도에. 또 양쪽에서 빚을 갚잖아요. 그럼 세전자가 나오죠. 빚 갚으면 세전 나오죠. 그리고 세금 떼면 세후자가 붙지 않습니까? 이게 똑같은 구조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렇게 보실 것. 자, 이제 문제 한번 물어보죠. 1번 오피스 빌딩의 현금 흐름 분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예요. 1번 매각 시점에 미상환 대출 잔액이 있다면 세전 매각 현금 흐름이 총 매각 대금보다 적다. 당연히 맞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팔아먹은 금액에서 아직 갚지 못하고 남은 돈이 있으면 빚을 갚아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만큼 값이 적어질 수밖에 없지 않냐 그 말이죠. 이해하시겠어요? 그 다음 2번 가능 총소득에서 공실 및 회수 불가능 임대수입. 봐봐요. 여기서 회수 불가능 임대수입이 결국 불량부채 아니냐고. 그럼 가능해서 공실 및 불량부채를 제한다 빼주고 기타 소득을 합하면 유효총소득이 된다. 이거 공식 그대로 써놓은 거 아닙니까? 그 다음 3번 유효총소득은 순영업소득에 비해서 큰 편이다. 왜? 영업경비만큼. 유효총소득은 영업경비만큼 순영업소득보다는 클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 4번 순영업소득은 세전현금 흐름. 이때 흐름은 수지. 그렇죠? 수지. 세전현금 수지와 같을 수 없다. 있다 했잖아요. 어떤 경우? 전액 지분 투자할 때. 내 돈만 투자할 때는 세전과 순영업소득이 같은 값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아시겠죠? 그러므로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 2번 오피스 빌딩의 순영업소득을 추정할 때 필요한 항목이 아닌 거 그랬어요. 그런데요. 이게 뭐냐면요. 잘 봐요. 지금 문제에서 원했던 거 이거잖아요. 순영업소득 구할 때 필요한 항목이 아닌 거 고르라고 했죠. 근데 5번의 이자 비용은요. 원리금 상환액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자, 원리금이 뭐예요? 원금이자 합한 게 원리금이잖아요. 근데 순영업소득은 그런 원리금을 빼기 전의 값이잖아요. 그럼 이자 같은 거 따질 필요 있다 없다?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5번인 거죠. 그 다음 3번 임대주택 사업의 세후 현금 수지는 얼마인가? 길이 멀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문제는 어떻게 파악한다? 세후 현금 수지를 구하는 문제는 세후 현금 수지가 문제가 아니라 너 영업소득세 구할 줄 알아? 이거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풀어보죠. 일단 첫 번째 순영업소득이 1억 4천 나와 있죠. 그럼 바로 이 부분 1억 4천 아닙니까? 여기가 1억 4천. 근데 부채 서비스액을 빼줘야 되는데 거기 보면 연간 융자 월부금 나와 있죠. 이게 바로 부채 서비스액을 의미합니다. 그럼 융자 월부금이 얼마로 나와요? 9천 나와요. 그럼 1억 4천에서 9천을 빼주면은 결국 세전 현금 수지가 5천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세후 현금 수지가 얼마이냐 이게 궁금한 거죠. 결국 이 값은 뭐예요? 소득세 구할 수 있어야 빼주면 남는 값이 뭐다? 세후 현금 수지 아니냐 그 말이에요. 오케이? 그럼 영업소득세 구해봐요. 이 공식에 대입합니다. 자, 순영업소득 얼마다? 1억 4천. 근데 그 주어진 조건을 아무리 살펴봐도 대체충당금 또는 뭐 대손충당금 이런 말 없죠. 없으면 그냥 내비두시란 말이에요. 없으면 내비두는 겁니다. 그럼 여기 부분 없죠? 그래놓고 이자가 얼마로 나와요? 융자이자 7천 나오죠? 감가상각비 있어요? 얼마예요? 소득세율 있어요? 30%면 자 30%는 숫자로 바꾸면 0.3이죠. 그럼 보세요. 1억 4천에서 7천을 빼면 7천 남죠. 7천에서 1천을 빼면 6천이죠. 그럼 6천 곱하기 0.3 하면 6, 3은 18, 1,800이 영업소득세입니다. 그럼 영업소득세가 1,800이 나오니까 5천에서 1,800을 빼주면 3,200만 원이 세후 현금 수지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몇 번? 3번. 아주 간단하잖아요. 오케이? 결국은 이거 아니에요. 이거 구하라고 했는데 주어진 조건이 여기부터 줬잖아요. 그럼 이 공식 써가지고 이 공식에 주어진 요건을 하나씩 다 대입해 놓으면 나중에 소득세만 구해서 빼주면 우리가 원하는 값 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시겠죠? 자, 이제 테마 3을 보시면 부동산 투자의 위험과 수익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결국 투자론의 양대 산맥입니다. 왜냐? 여러분 왜 투자하십니까?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근데 왜 투자를 꺼립니까? 잘못하면 쪽박차니까. 그 쪽박찰 가능성을 우린 뭐라 그런다? 위험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 개론이 어떤 과목인데 쪽박찬다는 식의 그런 천박한 용어를 사용하겠습니까? 그래서 기대 수익률의 변동 가능성을 의미한다. 보통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한번 볼까요? 위험이에요. 자, 위험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확실 불확실. 불확실하죠? 우리의 미래는 불확실하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 푸는 요령을 알려드리죠. 투자론 문제에서 문장 속에 장래의 불확실성 이 말이 나오면 그 자체가 곧 위험을 의미합니다. 자, 장래 불확실성 때문에 내가 예상한 수익과 실제로 발생한 수익이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을 뭐라 그런다? 위험이다 이렇게 말해요. 예컨대 나는 A라는 상가에 투자하면서 이 상가로부터 10%의 수익은 나올 것으로 예상했는데 실제로 그 투자된 결과 발생한 수익은 5%에 불과하다면 예상한 결과와 실제 발생한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다, 어긋난다, 변동한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오케이? 이런 경우를 뭐라 그런다? 위험이다. 아시겠죠? 근데 왜 이런 예상한 것과 실제 발생한 결과가 일치하지 않을 수밖에 없느냐? 우리의 미래는 뭐하니까? 불확실하니까. 아시겠죠? 됐습니까? 예. 자, 이런 경우 어떻습니까? 그럼 만약에 나 10% 수익 예상했어요. 투자하니까 결과로 15%가 나왔어요. 그럼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이 나왔죠? 이럴 땐 위험이다, 아니다? 위험이다. 아시겠죠? 위험이에요. 이건 학문이라고. 이론적으로는 예상한 것과 실제 발생한 것이 일치하지 않는 건 전부 위험이라고.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써놓으면 우리 수험생 다 틀릴 거 아니냐고. 그리고 이럴 수가 있냐면서 이 신청이 막 쇄도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안 낼 뿐이에요. 안 낼 뿐이라고. 요 위에만 내지 요 아래 건 안 낸다고. 헷갈려 죽을까 봐. 아시겠어요?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예상한 것과 실제 발생한 것이 많든 적든 일치하지 않는 것 그 자체가 뭐다? 위험입니다. 그럴 때 이 위험에는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크게 절대적 위험과 상대적 위험이 있고요. 또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 절대적 위험은 분산 또는 표준 편차로 그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되고요. 또 상대적 위험은 변이 계수로 그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조심할 것은요, 변이 계수 값은 공식이 좀 간단하기 때문에 주어진 조건만 잘 알고 있으면 변이 계수 값은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분산이나 표준 편차는요, 우리가 그렇게 싫어했던 수와 그 중에서도 확률 통계이기 때문에 절대 못 구해요. 오케이? 혹시 그래서 문제집이나 모의고사 때 야 분산 구해봐라, 표준 편차값 구해봐라 이렇게 문제 나왔다는 건 너희들 한번 당해보라는 뜻이지 절대 풀라는 기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수학 선생님 이외에는 그거 못 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기억하자. 그래, 그럼 분산 표준 편차가 절대적 위험이니까 문장 속에서 분산이 크다, 표준 편차가 크다 그렇게 말이 나오면 위험이 높다 이렇게만 기억하자는 얘기입니다. 자, 변이 계수는 나중에 포트폴리오 할 때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면 변이 계수도 상대적이더라도 위험은 위험이니까 변이 계수 값이 큰 쪽이 상대적으로 위험이 높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변이 계수 값이 작은 쪽을 선택하는 방법이 바로 변이 계수법이에요. 자, 그리고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이 있는데요. 이거 가끔 질문 들어와요. 체계란 말이 이게 지금 체계적 위험은 안 좋은 표현인데 많은 학생이 어떤 그 착각을 하시냐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체계적은 굉장히 좋은 말 아니냐. 근데 왜 체계적 위험은 안 좋은 말이냐. 저의 답변은 얘는 문장 구조가 어떻게 수립되냐면 이게 이렇게 수립돼요. 위험이 체계적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체계적이라는 말은 꼼꼼하고 세밀하죠. 근데 위험이 꼼꼼하고 위험이 세밀하면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얘는. 따라서 체계적 위험은 그 어떤 투자자도 피할 수 없는 회피불능 위험이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여기서 위험을 회피할 수 없다는 것은 다르게 바꾸면 위험을 분산시킬 수 없다. 또 다르게 바꾸면 위험을 제거, 감소시킬 수 없다. 이렇게 말이 나와요. 근데 이런 체계적 위험은 결국 시장 위험과 연결이 되는데요. 시장 위험이란 말은 시장 상황과 관련된 위험이기 때문에 그 어떤 투자자도 시장과 관련된 위험으로부터는 벗어날 수가 없다는 점에서 체계적 위험 이렇게 말해요. 이때 시장 상황의 변화의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경기의 침체라든지 인플레이션의 발생이라든지 이자율의 변동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물가가 오른다 내린다 이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투자자가 누가 있겠냐고. 금리가 오른다 내린다 여기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부동산 투자론에서 시장 위험이란 말 나오면 무조건 피할 수 없는 체계적 위험임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비체계적 위험은 위험이 체계적이지 않아요. 그 말은 꼼꼼하거나 세밀하지 않으니까 빠져나갈 구멍이 있죠. 그러므로 피할 수가 있다는 점에서 회피 가능 위험이다. 근데 얘를 또 어떻게 바꾸냐면 잘 들어봐요. 위험이 와요. 위험이 오는데 피할 수 있다면 피하면 되죠. 피하면 되죠. 굳이 피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할 필요까지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다 이런 관점에서 불필요한 위험이란 말을 씁니다. 비체계적 위험을 다른 말로 불필요한 위험 또는 위험 분산 가능 위험. 위험을 쪼갤 수 있다, 흩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분산 가능 위험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럴 때 이 부동산 투자의 위험의 종류에는 어떤 게 있냐면 경금, 법인, 유. 원래는 경금, 법인, 이유인데 보통 이자율 위험은 인플레 위험과 통합해 나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경금, 법인유라고 기억해도 상관은 없어요. 자, 경은 경영 위험, 금융 위험, 법적 위험, 인플레 위험, 이자율 위험, 그리고 유동성 위험을 의미합니다. 자, 이때 경영 위험은 다른 말로 사업상 위험이라고도 하기 때문에 어떤 분은 사금 법인유 이렇게 외우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암기법이야 어떤 걸 채택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럴 때 이 경영 위험 속에 시장 위험, 위치 위험, 운영 위험이 포함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제가 아까 말했죠. 투자론에서 시장자가 붙는 위험은 그 어떤 투자자도 피할 수 없는 무슨 위험? 체계적 위험. 그럼 시장 위험이 체계적 위험이라면 나머지 위치나 운영 위험은 피할 수 있는 비체계적 위험임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입지론 들어보셨죠? 근데 입지를 한마디로 말하면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입지 선정이 잘못돼서 발생하는 어떤 손실 가능성을 위치 위험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위치 선정이 잘못돼서 발생하는 위험은 처음부터 입지 선정만 잘 이루어졌다면 피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비체계적 위험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금융 위험을 우리가 다른 말로 재무적 위험이라고 하는데 이때 이 금융 위험의 핵심은 뭐다? 채무 불이행 위험이다. 그러면 잠시 뒤에 이제 지렛대 효과를 배우게 되겠지만 말이죠. 상식으로 알고 계시죠? 남의 돈 많이 빌려올수록 지렛대 효과 커지는 거 알고 계시죠? 근데 반대로 너무 많은 돈을 끌어오게 되면 그만큼 빚을 갚지 못할 위험 역시 커진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케이? 근데 만약에 처음부터 남한테 한 푼도 빌려오지 않았다. 이 말은 전액 자기 자본 또는 전액 지분으로 투자한다. 이럴 때는 빌린 돈이 없으니까 어떤 빚을 갚지 못할 위험은 처음부터 없겠죠. 이걸 가지고 기출문제는 어떻게 말했다? 전액 지분으로 투자하는 경우 부동산 투자의 위험 중 재무적 위험 또는 금융상 위험은 원초적으로 배제된다. 처음부터 그런 위험은 나올 수가 없지 않냐 그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법적 위험은 마찬가지예요. 법률, 정책, 제도, 규제 등에 의해서 투자자가 손실을 입게 되는 경우를 무슨 위험? 법적 위험. 대표적인 경우 뭐였어요? 지금 서울시장 계시죠? 뭐 재선하셨는데 이분 되기 전에 오모 씨 계셨죠? 그분이 했던 게 뉴이었잖아요. 그럴 때 시장님 바뀌자마자 뉴타운 안 됐잖아요. 그거 믿고 투자한 사람 쪽박 찼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 바로 뭐다? 법적 위험.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인플레 위험, 이자 위험이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가가 오르잖아요. 물가가 오르면 투자자가 원하는 요구 수익률이 증가합니다. 요구 수익이 높아지면 그 부동산의 투자 가치가 하락합니다. 이걸 우리는 인플레 위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투자 가치라는 말은 이 자체로 계산 문제로도 꽤 잘 나오거든요. 근데 어떤 부동산 투자 가치는 투자자가 원하는 요구 수익률로 그 투자 대상으로부터 예상되는 순수익을 나누어서 구하는 게 뭐다? 투자 가치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피셔 효과라고 들어보셨나요? 피셔 효과. 피셔 효과를 감안하면 요구 수익률 속에 예상 인플레율이 합산이 돼요. 오케이? 이게 가산된다고. 그럼 어때요? 물가가 오르잖아요. 그럼 인플레율이 커지겠죠. 그럼 요구 수익률이 높아진다고. 그럼 분모값이 커지면 투자 가치라는 몫은 작아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경우가 바로 인플레 위험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자 위험도 마찬가지예요. 금리가 오르잖아요. 그럼 어때요? 돈을 빌려올 때 그 대가로 지불하는 이자 비용이 늘어나겠죠. 그럼 이자 비용이 증가할수록 어때요? 그 부동산 투자 가치 역시 하락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자 위험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유동성 위험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환금성 위험. 여러분, 부동산은 일반적인 상품보다 저가품, 고가품. 고가품, 값이 비싼 상품은 값이 싼 상품보다 거래 성립이 쉬워요, 어려워요? 거래 성립이 어렵다는 건 고가품인 부동산을 매매함으로써 나에게 필요한 현금을 확보하는 과정이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근데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답니다. 그런데 내가 보유한 주택은 정상적인 거래라면 2억 원 받을 수 있어야 되는 물건인데 지금 당장 애가 아파요. 수술 들어가야 돼요. 그럼 어때요? 2억에는 거래가 성립이 어려운데 1억 8천이나 1억 7천 주면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대요. 그럼 어쩔 수 없이 1억 7, 8천에 매도를 하겠죠. 그럼 어때요? 앉은 자리에서 2천, 3천만큼의
가치 손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를 뭐라 그런다? 유동성 또는 환금성 위험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는 딱 한마디 기억하면 되죠. 금매. 자, 이렇게 투자의 위험에 대해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 보시면 위험 관리 유형할 때 회피 보유 전가 통제가 있죠.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회피라고 하는 것은 가급적 위험한 투자를 배제하겠다는 게 회피고, 보유는 스스로 위험을 부담하겠다는 것이고, 전가는 나의 위험을 누군가에게 떠넘기겠다는 뜻이며, 통제는 위험 요소를 적절히 통제함으로써 위험의 발생 횟수를 줄이고자 한다는 게 위험 통제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그 오른쪽에 보면 구체적인 방법들이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위험 회피에 해당하는 것 대표적으로 보수적 예측, 그리고 위험한 투자를 배제한다 이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험한 투자를 배제한다는 건 처음부터 위험이 있으면 투자도 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아시겠지만 어떤 투자도 위험이 없는 투자는 없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어떤 말이 가능하냐면, 나중에 요구수를 배우시면 아시겠지만 요구 수익률은 별다른 위험 없이 얻을 수 있는 무위험률과 위험을 감수하고 얻게 되는 위험 할증률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요 부분이 위험을 무릅쓴 대가 부분이에요. 근데 지금 위험한 투자를 배제하겠다는 것은 이런 위험을 내가 무릅쓰지 않겠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의 값은 내가 얻을 수가 없다. 그럼 뭐밖에 얻질 못해요. 무위험 수익률 밖에는 획득이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어떤 말 나온다? 위험한 투자를 배제하는 전략은 엄격한 의미에서 투자라고 볼 수 없으며 오로지 시간 대가인 무위험 수익률만 획득할 수 있다.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보수적 예측이란 말은요, 될 수 있는 난 예상 수익은 낮게 보라는 거예요. 가볍게 말씀드리면, 예컨대 A라는 상가에 투자를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10%의 수익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된다는 거죠. 근데 나는 10%가 아니라 6%의 수익만 나올 거라고 본다는 겁니다. 이걸 보수적 예측, 가급적이면 예상되는 수익률을 낮게 적용하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낮게 적용한 그 예상 수익률조차도 투자자가 원하는 요구수익보다 크거나 같다면 그땐 여기에 투자를 하더라도 별다른 위험이 없지 않냐 그 말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위험 부담 보유 나오고, 위험의 전가, 보험에 가입한다, 변동금리, 인플레율에 연동하는 임대차 계약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위험 통제에 보면 민감도 분석과 포트폴리오 나오는데, 포트폴리오는 다음 단원에 다시 나오니까 거기가 설명을 드리면 되겠고요. 민감도 분석이 있어요. 근데 이 민감도 분석 관련해가지고 문장 표현이 어렵게 나오면 무슨 뜻인지 알 수도 없습니다. 근데 민감도 분석을 어렵게 한번 해볼게요. 일단 어렵게 써보고 해석을 해드릴게요. 민감도 분석이란 독립변수의 변화에 따른 또는 변화에 의한 종속변수의 변화 정도를 의미한다. 이렇게 말이 나오거든요. 그럼 우리 벌써 뭐? 독립변수? 종속변수? 이게 과연 뭘까? 독립변수는요, 쉽게 말하면 원인이죠. 원인. 종속변수는 결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배우는 대목이 투자론 아닙니까? 그럼 투자의 결과, 투자의 목적은 결국 뭐예요? 수익이죠. 그러므로 이때 종속변수는 수익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당연히 독립변수가 원인 그랬죠. 그럼 이때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의미는 수익 발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키는 여러 가지 원인들을 뭐라 그런다? 독립변수다. 아시겠죠? 자, 수익의 발생이 결과로서 종속변수 맞죠? 그럼 이때 원인으로서 독립변수의 말의 뜻은 수익을 발생시키게 만드는 여러 가지 원인들을 뭐라고 해요? 독립변수다. 자, 그런데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자, 꽃집을 운영합니다. 꽃집을 운영합니다. 그럼 꽃집 운영의 결과는 뭐예요? 수익의 발생이 되겠죠? 그럼 그 발생한 요 수익을 뭐라 그런다? 종속변수라고 한다. 오케이? 그럴 때 꽃집 수익에 영향 주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요새는요, 접근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주차장이 있느냐 없느냐 많이 따지죠. 또한 그 꽃집이 위치한 지역에 그 동네에 소득 수준이 높으냐 낮으냐, 그리고 주변에 학교가 있는가 또는 병원 등이 있는가, 이런 것들이 바로 꽃집 운영 수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주차장은 꽃집 운영 수익의 15%, 소득 수준은 20%, 학교는 30%, 그리고 병원은 35%의 영향을 준다라고 가정해 본다면 여러 가지 원인 중에서 꽃집 수익이라는 결과에 가장 크게 영향 주는 원인이 병원임을 알 수가 있죠.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거를 가지고 예쁜 말로 바꾸면 민감도 분석을 통하여 종속 변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독립 변수의 파악이 가능하다. 이렇게 문장이 나오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요, 민감도가 크다면 위험이 높다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 만약에 어떤 투자 대안이 안전성이 높다, 안전하다면 원인이 조금만 변동하더라도 결과인 수익이 큰 폭으로 늘거나 준다면 그것은 안전성이 있는 걸까요? 없잖아요. 원인이 다소 변한다 할지라도 결과로서의 수익의 변화가 별로 없어야만 안정적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민감도가 크다는 건 원인이 조금만 바뀌어도 결과로서의 수익이 크게 늘거나 크게 줄어든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이건 결코 안정적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그러므로 투자의 위험이 크다라는 결론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그 아래 2번에 보면 수익률이 나오는데, 자, 수익률은 크게 요구 수익률과 기대 수익률 그리고 실현 수익률 등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것도 역시 제목 잘 보실까요? 전부 수익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현된다. 자, 수익이 실현된다. 이 말은 이미 투자의 결과 수익이 발생했다는 의미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미 발생한 수익의 비율을 뭐라 그런다? 실현 수익률. 다른 말로 실제 수익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근데 이때 이 실현 수익률은 이미 발생한 거니까 시점상 과거, 현재, 미래 중에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이미 발생했으니까. 과거죠. 그래서 사후적 수익률 또는 역사적 수익률 이렇게 말을 바꿀 수도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실현 수익률 말이에요. 우리 시험에 잘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 이유가 있어요. 투자 결정의 준거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거든요. 투자 결정의 준거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 잘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투자 결정을 함에 있어. 자, 투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이 문장을 잘 들어봐요. 투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이 말은 이미 투자했다 안 했다? 아직 안 한 거예요. 투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라는 말의 뜻은 투자를 할까 말까 고민 중에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럼 아직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죠.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미 수익이 발생할 수가 있겠냐 말이에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고민 중에 있을 때는 아직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므로 이미 수익이 발생할 수가 없는 상태니까 실현 수익률은 투자 결정 시 기준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남은 게 뭐하고 뭐밖에 없어요? 기대와 요구밖에 없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따지면 항상 기대와 요구를 상호 비교하여 투자 타당성, 투자 여부를 결정한다. 이렇게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최소한 문장을 봤을 때 기대와 실현을 비교한다, 요구와 실현을 비교한다, 이런 식의 말은 절대 등장할 수가 없는 표현이죠.
자, 그럴 때 이때 기대한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기대한다는 건 이럴 거라고 예상한단 말과 같겠죠. 그러므로 기대 수익률은 예상 수익률이며 이미 발생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사전적 수익률에 해당이 되겠죠. 더불어 투자 대상 내부로부터 예상이 되기 때문에 무슨 수익률? 내부 수익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A라는 상가가 있대요. 그리고 여기 투자자 곰돌이가 있더라는 거죠. 근데 투자자 곰돌이가 이 A라는 상가에 투자를 하게 되면 이 상가로부터 10%의 수익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더랍니다. 그러면 이때 이 10%의 수익률은요, 투자자인 곰돌이가 원한 수익률입니까? 아니면 투자 대상 부동산인 이 상가로부터 예상되는 수익입니까? 상가로부터 예상이 되죠. 이 상가 내부로부터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내부 수익률이다 이렇게 말해요. 오케이? 그런데요, 이것 또 하나. 상가 입장에서 투자자는 내부예요, 외부예요? 얘 입장에서 투자자는 이 안쪽이에요, 바깥쪽이에요? 바깥쪽이죠. 그래서 투자자가 요구하는 요구 수익을 외부적 수익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기대 수익률은요, 두 가지만 알면 게임 끝나요. 기대 수익률 값은 어떻게 구한다? 가중 평균하여 그 값을 구한다. 기대 수익률은 가중 평균하여 값을 구한다. 이때 이것만 가지고도 벌써 문제 2개 낼 수 있어요. 첫째, 평균 앞에 지금 뭐 나왔어요? 평균 앞에 어떤 단어가 나왔어요? 가중자 나왔죠? 이거 꼭 산술자 집어넣어서 틀리게 만들어요. 가중 평균을 구하는 거지 산술 평균이 아닙니다. 물론 엄격히 말하면요, 이 평균이란 말이 들어갔다는 건 확률을 곱한다의 뜻인데 확률이 같은 경우는 산술 평균이고 확률이 다른 경우는 가중 평균인데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 중에 확률이 같은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그 말은 결국 뭐다? 산술 평균을 쓰면 일단 틀렸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평균 나왔죠? 평균. 오케이? 그래서 우리 투자론 문제 풀 때 평균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자체가 결국 뭐다? 기대 수익률을 의미한다. 따라서 평균이 높다. 그 말은 예상되는 수익이 많다는 얘기예요. 아까 우리 분산이 있었잖아요. 위험할 때. 그렇죠? 예컨대 평균은 높고 분산은 낮다. 이 말은 예상되는 수익은 높고 위험은 작다 이 뜻 아닙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될 거예요. 요거 하나 기억하고 두 번째 기대 수익률은요. 그렇게 계산 문제가 잘 나와. 기대 수익률. 근데 나중에 포트폴리오 가다 보면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번차나 나와요. 한 번은 그냥 기대 수익률 구해봐라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는 그 다음 회차는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 구해봐라 그 나와요. 번갈아 가면서 꼭 나오니까 꼭 알아야 돼요. 근데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 그냥 기대 수익률은 상황별 기대 수익률 곱하기 확률의 합이에요. 자, 상황별 기대 수익률 곱하기 확률의 합 이렇게 구해지는 게 뭐다? 기대 수익률 값이다. 그러면 그 하나의 조건 주어진 표가 하나 있죠. 그 뒷장에 보면 참고 1이 있지 않습니까? 참고 1에 보시면 지금 일단 표부터 보세요. 맨 왼쪽에 경제 상황이 있고 가운데 기대 수익률이 있고 그 다음에 발생 확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 상황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 나온 조건을 가지고 기대 수익률 값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뭐 비관, 낙관, 일반 있나요? 예. 자, 낙관부터 불러봐 주실래요? 낙관적일 때 예상되는 수익이 얼마입니까? 10%예요? 10%? 20%? 근데 확률이 얼마예요? 50%. 곱하기. 자, 일반적일 때 예상되는 수익률이 몇 %예요? 10%? 근데 확률이? 그럼 이제 비관적이죠. 자, 비관적일 때 예상되는 수익률 6%? 확률은? 아시겠습니까? 이거 곱해서 더해주면 돼요. 그런데 숫자 개념이 조금 약하신 분들은요. 양쪽 모두가 퍼센트가 나오잖아요. 그걸 그대로 곱해주면
원래 10% 곱하기 20%는 2%인데 200% 이렇게 계산된 분이 꽤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줄이고자 양쪽 모두가 퍼센트가 나오면 한쪽은 숫자 값으로 바꿔주는 게 좋습니다. 한쪽은 숫자로 바꿔라. 어느 쪽을? 값이 큰 쪽을. 그럼 봐봐요. 이거 한쪽 숫자 바꿔볼게요. 20% 곱하기 0.5 하면 되죠. 50%는 0.5니까. 또 두 번째는 10% 곱하기 0.2. 세 번째는 6% 곱하기 0.3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요? 20의 절반이니까 10%죠? 또 10 곱하기 0.2는 2%, 6, 3, 18이니까 1.8%가 나오죠? 이걸 모두 합해주면 얼마가 돼요? 13.8% 나옵니까? 네. 이게 답이에요. 오케이? 그런데 지금 이제 계산을 전혀 안 해보다가 막상 해보려니까 좀 이게 쉽지가 않은데요. 구조 봐요. 이게 하나하나가 거기 표에 나오는 조건들이죠. 그렇죠? 그럼 조건을 곱해만 주면 되는 거 아니야. 다 나와 있는 조건 곱해가지고 나온 값 합해만 주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간단해요. 기대수를 구하는 계산이. 응? 자, 상황별 기대수를 주어져 있겠죠. 여러분, 이 값이 주어지지 않는 문제는 없단 말이에요. 그럼 기대수를 값 다 주어져. 확률 값 다 나와. 그럼 어때요? 곱해. 나온 값 합해. 답이에요. 아시겠어요? 이런 것조차도 투자론이다, 계산이다 해가지고 포기하면 나중에 정말 후회하십니다. 그래서 물론 원래 실제 문제 푸는 요령은 아무리 계산이 쉬운 게 나온다 할지라도 일단 띄워놓고 한글 문제부터 풀고 민법까지 다 돌아간 뒤에 다시 와서 여유가 있을 때 계산을 푸는 게 맞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그 남은 그 부분의 계산 문제도 어때요? 풀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어요. 아주 쉬운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계산할 수 무조건 포기하시면 정말 아깝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대까지를 말씀드렸고, 그 다음 요구 수익률 나와야 돼요. 예, 시간이 조금 오버되더라도 일단 한 파트는 끝내야 되니까 조금만 좀 참아 주십시오. 자, 이제 제목이 요구 수익률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구 수익률 앞에는요, 어떤 말이 생략되어 있다? 투자자. 그러니까 누가 원한다? 투자자가 원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쁘게 포장을 하면 요구 수익률이란 투자자가 투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충족되어야 할 최소한의 수익률이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결국 뭐예요? 나는 얼마 이상은 나와야 투자할 거야. 이게 바로 뭐다? 요구 수익률이에요. 근데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은요, 시간에 대한 대가와 위험에 대한 대가에 합의되는데 이게 뭐냐면 시간 대가가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 분명히 투자의 목적은 수익의 획득에 있는 거죠. 근데 그 수익은 언제나 미래에 발생하죠. 그럼 수익이 발생할 때까지 몇 달이고 몇 년이고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기다림에 대한 보람을 우린 뭐라 그런다? 시간 대가다 그래요. 그럼 위험에 대한 대가는 내가 투자와 관련된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하였으니 그 위험을 감수한 만큼의 대가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걸 우리가 위험 대가 이래요. 이때 시간 대가 부분은 시간만 지나면 별다른 위험 없이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라는 점에서 무위험률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에 가장 대표가 정기예금 이자율이나 국공채 수익률인 거 알고 계시죠? 근데 정기예금 이자율이 왜 무위험률이냐? 예컨대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이 2.4%라면 어찌됐든 1년의 계약 기간만 종료가 되면 처음에 약속받았던 2.4%의 이자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셈 아니겠습니까? 물론 세금 빼기 전이죠. 자, 그럼 정기예금 가입해보면 어때요? 나중에 타면 허무하죠. 뭐가 뭔지 알아요? 국가가 나를 위해 해준 게 뭔데 소득세를 왜 이렇게 많이 빼? 예컨 지금 금리로 따지면요. 5천만 원 넣어봤자 1년에 5천만 원 넣어보면 세금 빼기 전에 140만 원 붙어요. 이자가. 거기에 24만 원 이자 소득세라니까. 국가가 뭘 해준 게 있다고. 너무한 거 아니고. 자,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 정기예금 금리가 가장 싼 곳이 어딜까요? 정기예금 이자율이 가장 싼 곳, 현실적으로. 우체국이에요. 우체국. 우체국은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 말은 뭐냐면 5천만 원 넘어가도 뭐 10억이건 100억이건 전액을 국가가 보상합니다. 그래서 전부 몰릴 거 아니에요. 안전성이 높으니까 다 몰려. 그러니까 돈이 남아돌아. 그래서 금리가 낮아. 예? 아니 그런 걸 왜 몰라요? 아 지금이라도 알았으면 괜찮아요. 예. 그래서 우체국. 그러니까 그 금융기관에 예금 또는 예탁금이 많을수록 돈이 많이 돌아가니까 남아도니까 금리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험대가, 요것이 바로 위험률인데 위험이 커질수록 위험을 무릅쓴 대가를 더 많이 원할 거냐 말이죠. 그래서 위험이 커질수록 위험률이 커진다는 점에서 할증이라는 말을 붙이는 거죠. 그러므로 위험 할증률 그래요. 따라서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의 위험 할증률에 합산된 값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요, 잘 보세요. 투자와 관련된 위험이 크잖아요. 그럼 그만큼 투자자들은 보다 위험에 대한 대가를 많이 원하겠죠. 위험이 커질수록 나의 위험이 커지니까 그럼 내가 이런 큰 위험을 감수하려면 더 많은 대가를 내가 얻어야 되지 않느냐 요구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위험률이 커지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자, 요 부분 값이 커져요. 그럼 이걸 합한 값인 요구수익 값도 커질 수 있겠죠. 오케이? 그럼 요 가운데 위험률이 없다고 볼 때 위험이 커짐에 따라 수익도 커지죠. 그러므로 위험과 수익의 상쇄 관계 또는 비례 관계가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조심할 것은 이때 요 위험이죠, 위험. 요 위험은 모든 위험이 아니에요. 무슨 위험? 아시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아까 비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 있다 그랬죠. 오케이? 그럼 봐봐요. 피할 수 있는 걸 왜 감수해? 아시겠어요? 피할 수 있는 위험이었다면 처음부터 피하면 되지. 그걸 감수하면서 대가를 요구할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그런데 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 없다면서 어쩔 수 없이 그 체계적 위험은 감수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체계적 위험을 감수하는 데 대한 대가는 요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런 말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 N은 오직 체계적 위험률만이 반영된다. 이런 식의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엄격히 말하면 체계적 위험과 요구 수익률 또는 요구 수익이 비례 관계 또는 상쇄 관계에 있다는 게 가장 엄격한 표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그리고요, 여러분 위험을 싫어하는 투자자를 회피형 투자자 그러죠. 그다음 위험을 보다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 위험을 감수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을 위험 선호형 또는 추구형 투자자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위험에 대한 대가가 위험률이라고 할 때 회피형 투자자와 선호형 투자자 중에서 어떤 투자자가 보다 많은 위험의 대가를 원하겠습니까? 회피형. 왜 그럴까요? 나 위험 싫어. 위험을 싫어하는 놈한테 그 싫어하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투자를 하게끔 하려면 내가 싫어하는 위험의 정도보다 더 많은 대가를 안겨줘야 될 거 아니냐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위험을 싫어하는 정도가 큰 투자자일수록 그렇게 싫어하는 위험을 감수하게끔 하려면 더 많은 대가를 안겨줘야 되냐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위험 대가인 위험률은 회피형이 선호형 또는 추구형보다 높습니다. 그럼 그 결과 투자자가 원하는 요구 수익값도 회피형이 선호형보다 클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요새 애기들 김치 먹기 싫어한다 그랬습니다. 여기 곰돌이와 곰순이가 있어요. 둘 다 김치 먹는 거 더럽게 싫어요. 근데 곰돌이는 피자 한 판 사주면 김치를 먹어. 그런데 곰순이는 피자 3판은 사줘야 김치 먹어. 누가 김치 먹기 더 싫어해? 누가 김치를 먹기를 더 싫어하냐고. 곰순이가. 그러니까 싫어하는
크기가 클수록 더 많은 대가를 안겨줘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위험 회피형이 위험 선호 또는 추구형보다 더 많은 위험에 대한 대가를 원하기 때문에 요구 수익률도 회피형이 선호형 또는 추구형보다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케이? 또한 더불어 투자자마다 요구하는 수익은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 요구 수익률은 주관적 수익률, 기대 수익률은 객관적 수익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냐 그 말이죠. Understand? 쉬웠다 갑니다.